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아마 요즘 많은 곳에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룰 텐데 저희도 특별하게 강승희 대표님의 뇌피셜로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오늘 강승희의 뇌피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2.0 이제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너무 증권사 많이 리서치도 나와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필스버리라는 미국 로펌에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나온 레포트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미국 로펌이니까 조금 특이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 그래서 한번 요약을 조금씩 해보면서 중간에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것을 조금씩 보태면서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 우선 시대다, 끝이다, 그냥 미국이 우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지금 이거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 이 정책이 또는 이 주식이 미국에게 좋은 주식인가, 이걸 선택하고 그 좋은 쪽으로 무조건 베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미국한테 유리할까, 달러 약세가 되는 게 미국한테 유리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달러 약세나 달러 강세를 베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머지 통화들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생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미국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정치의 대통령도 되시고 이제 재무장관도 되시고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그냥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기축 통화도 아니고 우리는 아주 조그만 통화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계속 한국 주식만 했으면 IMF가 올 텐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외국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면은 아마 이 개인들이 팔지 않을까. 2,000원 가면 IMF 때 봤지, 2,000원 가면 다 팔아야 돼 막 이러고 막 팔아서. 원화 해지하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결국 환전을 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쓸 때 다, 아니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달러를 자기 투자 자산은 전부 다 달러로 하고 필요한 돈만 바꿔서 원화로 쓰시는 분들도 이제 꽤 생기고 있어요. 막 IMF 때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 장악했다고 얘기 나오는 뉴스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법부, 뭐 입법부 다 네. 이제 관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퍼에, 이 사이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 대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기싸움을 계속해서 일단 부채 한도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협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딜레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레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오히려 약간 이제 언서튼한 부분으로 남아져 있다. 그래서 그때 흔들 때 사라, 뭐 이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 사라,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뭐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말 지나가고 내년 초에 빠진다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주식을 팔기도 애매모하고 사기도 애매모하고, 그렇다고 팔고 나서 다른 에셋으로 넘어가려고 봐도 주식 중에서 넘어가려고 생각해보면 딱히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되면은 침체가 오고 뭐 이런 거에서 갑자기 침체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갑자기 something happen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진짜 이상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이슈가 생기겠죠.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산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티키타카하고 언제 그냥 통과되겠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세안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법인세 낮춰주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세금 낮춰주고, 그래서 개인한테 세금 낮춰줬으니까 돈을 쓰겠지. 현금이 많이 생겼으니까. 기업들은 세금이 낮아졌으니까 현금흐름 좋아지고 투자도 더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더 나겠지.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주가는 좀 올라간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거 다 전부 다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채권 발행하는 거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근데 이 부분도 금리가 상승을 그러면은 뭐 5% 6% 인플레 있으니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약간 4.5 됐을 때 중소형주들이 발작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돈을 잘 벌 수 있냐라고 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5% 금리 계속 간다고 치면. 그러면은 진짜로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가 두렵기 때문에 50bp를 한번 내렸던 거고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나 바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느낌이 약간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가 딱 되고 나니까 더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은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5%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한 4.5하고 5.0 사이에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봐서는 그 사이쯤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얘가 3%대로 내려가는 건 또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박스장이니까 그냥 박스장에서 알아서 한 4, 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 다음에 단기 금리는 예를 들면 뭐 한 3.5에서 4.5, 3.5에서 4.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커브는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 같은.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내리면 이제 이렇게 생겨지거든요. 완전하게 깔끔하게. 결론은 장기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많이 내릴 수도 없다는 많이 거죠. 내릴 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다고 올리면 침체 오니까 네. 못 올라가고 그러면 그 사이쯤 어디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생각보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오히려 저는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걸 했을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약간 쿠폰 5%면은 10년이면 50%가 넘잖아요. 예. 복리율하면 훨씬 더 크고. 예.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어느 나라 국채를 사서 그 정도의 리스크 대비 리워드 가질 수 있냐라고 보면 별로 없잖아요. 성장하는 나라도 없고. 그쵸. 그 미국보다 뭐 GDP 그로스 좋은 나라는 이상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통화가 그거보다 너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픽스 인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투자할 곳이 여러 개가 별로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주식도 미국을 빼고 나서 별로 좀 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라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현금 비중 들고 가서 혹시 모르는 폭락일 때 사야 된다. 우리 IMF도 봤었고 서브프라임도 보지 않았냐. 그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 완화 부분도 이제 결국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 규제를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동안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쓴 거잖아요. 코스트를 낸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코스트를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니까 연비가 됐건 배기가스 규제가 됐건 거기다 무슨 장치를 계속 붙여서 이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갔던 건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폐지시키고 막 이제 딜레이 시키면서 지구 온난화 얘기는 이제 뭐 자기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일어나는 거 안에서도 금융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BIS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유리했던 게 금융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는 확실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는 거였는데 비해서 오히려 이게 너무 확실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날아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왜 안 샀을까? 왠지 은행주는 사기 싫잖아요. 뭐든지 주식을 사려고 하면. 일기 때도 확실히 이제 성과를 보여준 곳은 금융주 쪽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는 예상하고 할 수 있었는데 역시 못했구나 이런 이제 후회를 하며 그다음에 코인도 그렇고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책 쪽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 에너지 정책을 왜 하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나 기업용 전기값하고 가정용 전기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싼 값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차원이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탈퇴한다고 하고 해상 막 한다고 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만들 때 전기 만들 때 돈이 많이 드는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싸게 드는 게 석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석유랑 가스가 제일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원이니까 그쪽에다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는 석유나 뭐 원자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전기값을 제일 낮게 만들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디지털 또 AI 문제 때문에 결국 계속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럼 전기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 전기를 공급해서 빨리 AI가 센 애를 만드는 거가 이제 어쨌든 중국을 계속 죽이고는 있지만 경쟁 구도로는 가고 AI조차도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포트하는 게 에너지 정책인 것 같아요. 뭐 꼭 석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AI도 결국은 국방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뭐 드론도 날려야 되고 예, 컴퓨터가 알아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 인공지능, 사이버 방어, 뭐 초음속 무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뭐 AI나 이거에 포커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 자기가 탈퇴한다 그러고 막 이제 뭐 자는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돈 내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결국 재정적 부담이 커질 거고 돈은 미국 달러는 미국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나 밖에는 미국 달러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더 내놔라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은 기축통화로서의 치트키를 쓰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정책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국가안보 부분인 거죠. 결국은 AI 쪽이 중국이 더 빨리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완전히 독점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보나 뭐 남중국해 이런 데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대리전 같이 뭔가를 조금씩은 계속 터뜨릴 것 같고 뭔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최애국 FTA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애겠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수입관세 올리고 그러면 FTA고 뭐고 다 그냥 한 번에 다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기독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게 화해할 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선을 봐도 화해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도 시진핑이 좀 이렇게 싸바싸바 큰일 나 이러면서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시진핑도 또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무기만 빼면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음속 막 이런 거 쏘고 있어서 약간 불안한데 오히려 이스라엘 가자 쪽이 오히려 빨리 정리되는 분위기죠. 됐습니다. 합의가 되는 분위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걸프 쪽 같은 경우도 결국은 트럼프는 사우디랑 친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네옴시티 하다가 돈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딜레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연기되는 느낌인데 트럼프가 내가 돈 줄 테니까 지어보지 뭐 이런 식의 뭔가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들어가서 지을게 뭐 이런 장사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알다시피 보편성 관세 뭐 10%에 뭐 중국 관세 60% 얘기는 했지만 관세도 약간은 포커스를 저는 이것도 그냥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세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는데 너무 싸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아무리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물건값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값이 같아지게끔 아주 차별화되게 항목을 따져서 같이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을 관세를 다 때려줘서 미국에 있는 공장이 워킹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인바운드 투자, 아웃바운드 투자.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이제 밖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것도 인공지능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저께도 엔비디아나 막 이런 거 빠질 때 보면은 맨날 이제 중국 못 팔게 한다고 하면 수출 규제하고. 수출 규제한다고 빠진다는 얘기는 수출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출하고 나서 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물건을.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물건조차도 미국에 모이는 거죠. 예전엔 물건들을 이제 중국에 싼 거를 수입해서 쓰는 거가 이제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퀄리티에 좋고 이제 미국만 만들 수 있는 건 미국만 가지고 있겠다는 전략인 거고 이게 이제 이민 정책이랑도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혼자서 계속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네거티브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 임팩트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자산도 더 분산하고 지금 미국이 좋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좋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미 프라이스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더 급등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은 빠지면 그럼 많이 빠지겠는데 그럼 미국 빠지면 딴 나라는 멀쩡할까? 뭐 만만치 않죠. 주식도 그렇고 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금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서 지금 뜨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이 그렇죠. 안전 네. 자산이 아니라 그 뭐 중에 이런 소리를 하나죠.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포커스를 다르게 보면 USDT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비트가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매도세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USDT를 건드리면 걔가 USDT가 많이 발행이 되면 여기에 미국 채권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기축 코인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기축 코인이 근데 기축 코인이 US 트레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로 바꿔야 되고. 네, 국채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규제를 이미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너 국채만 사, 미국 국채만 사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러면 얘를 막 밀어줘 버리면 이제 CBDC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이나 홍콩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국채만 사 이러고서 대신에 너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인들끼리도 다 일로 넘어와서 국채를 사는 형태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WA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돌면서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부족하면 그런 거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미국 국채를 사례들을 채권을 팔아서 네, 자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민 같은 경우도 제일 포커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뭐 문 닫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석박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고 영주권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그래서 결국은 석사 박사에다가 AI 관련이거나 테크니컬한 사람들은 계속 이민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민을 지금 막는다는 걸 자꾸 이제 남미에서 오는 거 막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나오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진짜 이제 고임금의 고기술자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입해가는 좋은 사람들은 다 자꾸 미국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중국 사람도 미국에 가고 싶고 인도 사람도 미국에 가고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 되고 공부 잘하고 뭐 훌륭하면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면은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군이나 이런 거를 이민 받을 때 이렇게 쿼터를 다 만들어서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미국 사람은 우리한테 오게 못하니까 동남아에서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데려와서 그런 거를 우리도 얘네처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어린이들은 원래 되게 보호해 주는 게 되게 잘 돼 있었던 나라인데 미국은 일단은 어쨌든 이제 뭐 과부와 고아는 돌보라는 그런 거에 밑에 깔려 있는 정서가 있어서 이래서 이제 보통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은 무조건 그냥 봐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이제 안 하겠다고 원정 출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건 확실하다. 근데 이게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이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임금자는 이민을 받고 있는 거고 저임금자를 안 받겠다는 거니까 남미에서 올라오는 것만 막는 거라고 보이면 결국은 그게 얼마만큼 소비의 악화에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줄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 부분은 중립적이면서도 막 어느 쪽으로 휘둘릴지 모르는 진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제일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재무장관인데 예, 베센트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장은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며칠 뒤에 하루 뒤에는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거의 CEO고 그 다음에 과거에 조지 소로스랑 같이 영국 파운드 공격도 했었고 그래서 이겼었고 영국이 항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독립해서 자기 거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크로 경제의 전문가일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잖아요. 여기는 교수님이 아니라 제가 약한 것 같으면 확 때려가지고 돈을 확 뺏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돈도 많은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다른 나라 중에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정의를 해버리면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전에 저희도 얘기했던 333 정책 그러니까 3% 성장하고 그 다음에 GDP 대비 적자 6인 67 되는 건데 3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석유 300만 배럴 늘리고 이것도 에너지 자립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다 서포티브 하잖아요. 얘기했던 거에 겹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앞에서 있는 내용들이 뭐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저희가 쭉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베센트가 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관세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통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그렇죠. 예,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약간 파지티브하게 좀 도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머스크의 반대 세력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다 이제 한다고 하니까 머스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 된 거잖아요. 머스크가 제가 싫다 어제 그랬는데. 시황에 친시장적 인물로 평가되는 이라고 시황을 내보내자마자 속보에 트럼프 25% 관세.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게 이제 친시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네. 수입해오는 물건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끔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 이런 게 이제 뇌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게 어느 항목인지 또 하나씩 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 관세 10%짜리는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 헤지펀드 했던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이론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심리적인 행동경제학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저기다 덤프하고 나와야지. 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재무장관 임명되기 전에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이제 브로커 회사예요. 네. 칸토라고 불리우는 채권 브로커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무슨 뭐 아이비고 어쩌고 저쩌고 쓰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그래서 칸토가 무슨 아이비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거래할 때는 칸토는 그냥 브로커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들이에요, 미들. 네네네. 포지션도 안 갖고 브로커리지만 완전한 하는, 브로커리지.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또 코인 쪽에 이렇게 또 열심히 모여 계셨었는데 담보 대출하시고 이랬는데 테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USDT 같은 그런 걸 또 사겠다고 하고 이래서 이거 뒷단에는 또 미국 트레저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하시는 분이 이제 재무장관님이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장단기 저희가 얘기했던 금리차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서 이제 뭐 아까 저희가 밴드라고 생각을 네네. 했으니까 디렉션으로 보면은 이제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매도해서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브도 이제 그냥 스티프닝 될 것 같다 그러면 낮아졌을 때 샀다가 다 올라졌을 때 또 팔고 이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때릴 나라를 찾을 거 아니에요. 혼내줄 나라를 분명히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찾을 테니, 그러면 이제 뭐 유로가 약세가 되면 예나가 강세가 되고, 달러랑은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뭐 예나 바이하고 유로를 셀한다거나, 뭐 원화를 셀하고 예나를 바이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을 뭔가 구축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돈을 찍는다는 건 돈이 이제 풀리는 건 확실하고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실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 부분도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금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인가에 이게 돈으로 바뀌어서 풀려서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트 자체가, 지금 비트가 비트끼리 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트레저리로 바뀌고 들어와서 돈으로 바뀌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전기 돌려가지고 만들어 놨던 물건을 돈으로 막 하고 있는 거, 걔는 없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보통 물건은 낡아서 버리는데 반해서 얜 버려지지는 애가 아니잖아요, 금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금이랑도 분명히 연관관계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약간 매크로적인 베팅, 그리고 이제 주식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식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AI가 더 포커스가 돼 있지만, 지금 갑자기 AI가 제일 핫했던 건데 이제 인선이 일어나면서 매크로로 넘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보고, 이제 AI를 조금 줄이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분산해서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도 좀 분산해 놓고, 솔직히 한쪽에서 깨지고 한쪽에서 벌어서 이게 퉁치더라도 실제로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더라도 좀 안정성 있는 이제 쿠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을 좀 크로스해서 네.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면 네.
그래도 만약에 혹시 내가 잘못 베팅해도 좀 덜 맞을 수 있고 네. 또 벌 때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네. 전략이 덜 필요하다. 벌고 덜 깨지자. 네. 왜냐하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 내 걸 좀 프로텍트 해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약간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진짜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그런 크로스를 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 레버리를 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증거금 넣어놓고 10계약 할 수 있는 거면은 5계약만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원래 10계약 했었으면 5계약만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해주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25년도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 정말 선물 트레이더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원래. 네. 이제 일반 투자자가 그것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시대가 온 거죠. 상황이 온 건가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똑똑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LS증권도 그렇고 이제 증권사도 열심히 막 계속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쪽 투자하는 분들도 이제 양극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나 이거 어려서 안 하고 버리는 사람과 거의 프로페셔널 이제 운용사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IB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급으로 올라와 있는 개인과, 이래서 이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서, 야, 나라도 양극화, 사람도 양극화, 뭐 이 양극화는 어떻게 맨 마지막이 될까, 이런 좀 고민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콘텐츠에서는 이제 CME 상품으로 어떻게 뭐 상품간 크로스도 해보고 네. 뭐 이종 통화 크로스도 해보고, 해보고. 그런 전략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